네, 안녕하세요. 법무사 1차 가족관계 등록법 7개년 기출문제 해설, 그중에서 가족관계 등록법을 맡은 저는 정병환 법무사입니다. 네, 기출문제 해설은 지금 이제 2021년도 27회 그 법무사 시험에 대해서 이제 기출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기출 문제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당연히 그 수험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기출 문제 분석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또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지. 물론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이 시점에는 1차 시험이 끝난 지 불과 3개월도 안 됐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도 중요하지만 내년, 그러니까 이제 올해 시험은 끝났고 내년 기출문제 이렇게 이제 내년 이제 시험을 보러 가시기 전에 기출문제 해설을 보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7개년 기출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또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여기서 가등법은 법무사 시험에서는 딱 10문제 나옵니다. 네, 10문제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수험을 해보시거나, 이 법무사 시험이 총 200문제 중에 이 어떻게 보면 5%, 이 5%에 되는 것 때문에 이거 꼭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여기 200문제 중에서 쉽게 말해서 두세 문제 혹은 한 문제 때문에 탈락의 고배를 맞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족관계등록법은 이제 듣지 않거나 준비를 안 하시고 가는데, 저는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이제 법무사가 되기 전에 수험을 이제 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족관계등록법을 듣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분명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평이하게 항상 나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주면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 요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다른 민법, 민사집행법, 그다음에 부등법, 이런 법들은 어려워요. 그리고 양도 많고, 그리고 매년 새로운 판례나 이런 얘기 선례들이 새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 두세 문제, 한 문제를 더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가족관계등록법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까지는 되게 쉬워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만점까지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사실 저희 합격 커트라인이 이제 거의 이제 보시면 60점대 초반, 그러니까 60점에서 70점 사이에 보통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7문제만 가져간다는 게 굉장히 평균을 봤을 때는 비중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요 두세 문제 때문에 탈락하는 게 전체 이제 수험생들 비중을 봤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커트라인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거의 기점으로 했을 때 거의 이렇게 오목하게 있는데, 그 오목하게 있는 것 중에 여기 몰려 있는 사람이 제가 작년 기준으로만 봐도 지금 거의 한 200명까지 되더라고요. 네, 200명. 그러니까 전체 수업생을 대비를 해보면 이 200명이라는 수치를 생각했을 때 과연 가족관계등록법을 아예 준비 안 하는 게 현명한 일인가?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수험을 빨리 끝내고 어쨌든 저희가 이 정해진 200문제 중에서 일정 정도 점수를 확보해서 합격해야 되는 시험인다고 한다면 효율을 생각해야죠, 효율. 네, 그렇기 때문에 가등법도 어느 정도, 그렇다고 제가 뭐 민법이나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처럼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 빡세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빡세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기서 요 정도 점수는, 그러니까 7개 정도는 맞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법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시는 게 좋아요. 기출문제를 보는 게 왜 좋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내용에서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죠. 네. 그리고 이게 문제라는 거가 결국은 어떤 사람을 테스트해서 이제
이렇게 점수를 내게, 점수를 분포를 이렇게 만들게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빈출되는 부분, 자주 헷갈리는 부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한다더라. 이런 부분은 거의 매년 시험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재밌게도 새로운 시도가 많이 없고, 거의 나온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를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어떤 게 주로 빈출되고 어떤 거를 문제화시키는지 이런 관심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 출제하는 이 법원 쪽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고 문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기출문제만큼 좋은 게 없죠.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버릴 게 또 알게 돼요. 문제화 되지 않는 부분을 내가 가족관계등록법, 내가 가족법 마스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수험을 접근하신 분은 당연히 없겠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면 여긴 나오는구나. 여긴 빈출이 되는구나. 여기는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데 거의 안 나오는구나.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구나. 요렇게 그 문제의 출제 경향,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죠. 기출문제만 보면. 그리고 지문이 재밌게도 거의 막 5년, 6년 만에 또 새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썼던 그 출제됐던 지문이 또 나와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중요도도 알아야겠지만 어떤 것들을 취사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대한 판단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가족관계등록법에 국한된 게 아니라 자, 저희가 이제 1차에서 중요한 시험인 특히 제일 중요한 민집, 민사집행법, 부동산 등기법, 그리고 가등도, 그리고 가등, 그리고 뭐 상등도 있죠, 상등. 이런 과목들은 절차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법이나 이런 그 헌법, 상법 이런 애들은 실체법이기 때문에 시시비비나 당부나 어떤 권리관계 판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판례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입장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보고 어떻게 보서 이렇게 보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절차법은 그냥 신청서 이렇게 내라. 네, 거기에 뭐가 기재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청인은 누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절차를 규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그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서류를 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신청하면 어떻게 허가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날짜, 기간 이런 것들을 정해 놓은 그런 절차법이기 때문에 법도 중요해요. 당연히 법도 중요한데 이걸 세부적으로 하위적으로 이제 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규칙, 규칙 그리고 예규. 그럼에도 그러니까 규칙에서도 미비되거나 규칙에서도 정해지기 좀 그러니까 자세하게 정하지 못한 부분은 예규로 내려가고 이 예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것들은 질의응답을 통한 선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라 하고 유권 해석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보시면 알겠지만 실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런 절차법들은 당연히 법과 규칙은 당연히 중요하고 이게 대원칙이니까 예규에서 많이 나오고 선례에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최근에 나온 게 중요하겠죠. 왜냐? 실무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결국 지금 현재 어떤 절차에서 어떤 신청인이 어떤 신청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가장 이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래서 예를 들면 20년도에 최신 얘기가 나왔다. 이거 21년에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쪽 분야가 관심이 많구나. 그쪽 분야가 약간 새롭게 어떤 법이 나와서 지금 절차가 지금 완비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문증명서, 영문증명서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재외공간을 사는 거 있죠? 재외공간. 그러니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이런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이슈가 되냐면 지금 외국인들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실무적으로 지금 많은 내용들이 지금 계속 그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법원행정처나 이전 법원 출시하는 입장에서는 관심사가 돼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볼 때 부등법 쪽에서도 많이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가족관계 등록법에 통해서 사람의 친족관계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부분이 상속인데, 상속을 어떻게 해야 되고 상속이 누군지 판단하는 기준이 가족관계 등록법, 가족법, 그러니까 호적부터 지금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죠. 그리고 그걸 첨부해서 해야 되는 게 등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무사죠. 법무사는 부동산 등기법을 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부동산 등기법을 이제 법률 전문가 중에 거의 마스터하는 직업은 당연히 법무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법을 잘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파생적으로 당연히 가정관계 등록법은 민법의 가족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죠. 가족법, 그리고 가사소송법. 그러니까 가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배우진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할 수 있는데, 요 가족법, 민법적인 부분, 그리고 부동산 부분이 결부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실무에서 가등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합격, 수험생활도 분명히 충분히 하셔서 법무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실무 현장에 나가셔서 가족관계 등록법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렇게 자세하게 다 알아라 이럴 필요는 없어요.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 정도 맞을 정도 수준으로만,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만 해놓으면, 그러면 실무에서도 나머지 이렇게 정말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은 예규설례나 뭐 규칙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거의 맥락은 갖출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해서 저는 진짜 입양무효에서라든지 이런 소송까지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근간이 어느 정도는 다 맞아 돌아가야, 네, 그러니까 상속등기 관련된 거, 가족법 관련된 거, 실무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등법을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절차법은 다 그래요. 실무에서 이제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신청이 들어가고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그 구조를 잘 그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좀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규가 이게 한번 딱 나오면 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규가 개정이 되고 그리고 변경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집에 있던 그러니까 매년 기출문제 해설을 달죠. 그러면 그 당시 예규는 예를 들어서 개정 전이라 지금 그 당시에는 뭐 148호였는데 현재는 이 예규가 552호 이렇게 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설지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예규 원문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종합법률정보라는 데 가서 예규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148호를 검색하면 안 나와요.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552호를 봐야 이 148호에서 또 추가되고 어떤 걸 바꾸고 현행법에 맞게 이렇게 변경한 내용들을 552호를 조회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 해설집에 있는 부분에서도 예규가 개정이 돼서 그러니까 넘버가 최신으로 바뀐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해설에서 제가 이제 웬만하면 충실하게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전체 맥락에서 딱 필요한 부분, 문제화된 부분만 발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예규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지금, 네, 시험이 끝난 지 3개월도 안 된 지금 1차를 준비하실 때 한번 습관을 들여놓으셔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갈 때는 기출문제 풀이나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최신 판례, 최신 예규 선례, 이런 애들을 어디서 어떻게 검색해야 되고 어떤 게 나왔는지 이런 걸 보려면 종합법률정보 가셔서 이 예규를 검색해 보는 것도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관계등록법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특히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가족관계등록법, 상등법, 이런 아까 공탁법도 마찬가지예요. 공탁법. 물론 공탁법 같은 경우에는 좀 예규 선례가 많이 안 나오긴 하죠. 네, 그게 마지막으로 나온 뭐 예규 선례가 뭐 심한 경우에는 2008년이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예규 그리고 선례를 이제 최신의 어떤 그 이슈가 있는지를 알아두셔야 이제 기출문제나 이렇게 문제를 1차 시험을 보시는데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기출문제집, 네, 페이지 631페이지. 자, 기출문제를 이제 저랑 함께 읽으시면서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장. 가족관계 등록사무 및 그 처리자. 네. 자, 1번 보시면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예규 및 설례에 의함. 네, 21회 법무사 기출입니다. 자, 1번 시구 읍면의 장은 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 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사촌인의 친조에 관한 등록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네, 법 5조 1항 원문입니다. 하면 안 되겠죠. 자, 2번 시구 읍면의 장이 자기 또는 자기와 사촌인의 친조에 관한 등록 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한 경우라도 기록상에 잘못이 없으면 등록부를 정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규 459호입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을 보시면 2번 405호입니다. 지금 1호로 되어 있을 건데 이 1호가 그대로 그러니까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추가되거나 이렇게 좀 됐는데 요게 현행으로 그 현행 예규 번호는 예규 405호로 검색하셔야 요 원문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말씀드리면 종합법률정보라고 뭐 네이버나 이런 검색창에 쳐보시면 그 사이트가 있어요. 대법원에. 거기 가서 예규 405호, 가족관계등록 예규 405호를 치면 요 예규 원문이 나옵니다. 판례처럼. 그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고 3번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구 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네, 그렇겠죠.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구 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거를 잘못되어 있네요 라고 말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 18조 1항 원문이죠. 직권정정 관련된 부분인데 나중에 뒤에서 정정 부분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시구 읍면의 등록사무 담임자는 자기의 명의로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없고요. 시구 읍면의 장의 명의로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자, 사무 처리자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을 이제 본인의 이제 친족 상속관에 관련된 가족관계 등록을 이제 쉽게 말해서 신고나 이런 것들을 하겠죠. 신고 접수를 하겠죠. 그러면 접수하고 심사하고 뭐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수리해서 그리고 기록을 해야겠죠. 요거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게 이게 처리자인데 여기서 나오는 그 처리자들은 구가 왜 나오냐면 이제 특별시나 광역시처럼 구를 둔 시에서는 그리고 뭐 수원시, 화성시도 이렇게 되겠죠. 그런 데는 구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합니다. 시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읍장 혹은 연장이 처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행자나 뭐 이렇게 사무 담임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대행자 같은 경우에는 동장 재공간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 사람들의 처리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고, 그 심사나 이런 것들 업무,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걸 다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같은 데 가보면 여기서 입구가 이렇게 있고 동사무소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에 이렇게 창구가 있죠. 그럼 여기에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죠. 그래서 뭐 가족관계 관련된 거 심사 접수하는 건 접수하시는 분도 네, 거의 보조하시는 분이고, 이 뒤에 책상이 이렇게 있고 그 뒤에서 무슨 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업무를 보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접수된 내용을 들어가서 이제 뭐 기록을 하거나 이제 서류를 확인하거나 이렇게 해서 심사하거나 이런 분들을 담임자라고 해요. 담임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구 읍면의 명의로 자신이 그냥 이걸 처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한 것처럼 등록사무 담임자는 자기의 명의로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는 없어요. 자기의 명의가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시구 읍면의 이제 장 명의로 해서 도와줘서 이렇게 결국은 무슨 시장, 무슨 구청장 이렇게 해서 결국 처리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5번 보시면 시구 읍면의 출장소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자로서 자기의 명의로 등록사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동탄이죠. 동탄.
동탄. 화성시 동탄은 출장소가 있어요. 네, 출장소가 있어서 화성시청 말고 동탄 출장소가 있는데 여기서 처리를 해도 출장소장 명의로 이제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화성시장 명의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출장소장 같은 경우에는 사무 처리자로 볼 수 없습니다. 네, 여기 없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그래서 5번 밑에 해설 보시면 가족관계 등록 예규 제3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맨 끝에 네, 이거는 예규 현행 459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바꿔드릴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632페이지 2번. 가족관계 등록사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의 법무사입니다. 틀린 거 고르는 거죠. 자, 1번.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합니다. 저희 법무사죠. 그리고 저희 법무사 자격증은 그 대법원이 관장하는 법원행정처 이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가족관계 등록법을 우리가 공부하느냐? 이런 그런적인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왜 문제가 되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시구읍면은 이거는 행정부 지자체예요. 행정부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죠. 네. 근데 얘네들은 사실상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 뿐이에요. 이 업무를 관할하는 건 그러니까 업무는 실질적으로는 시구읍면에서 다 하는데 이 처리가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감독하는 게 최종적인 기관인 대법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사법부가 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 실질적으로 이 행정 업무와 이런 것들을 법원이 이걸 다 관리하기는 어려우니까 뭐 동사무소나 이렇게 지자체, 여기 지자체에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놓고 대법원은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네, 법 제2조, 가족관계등록법 제2조의 이야기고요. 자, 2번.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장,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있어서 동지역에 대해 시장, 읍면지역에서는 읍면장으로 한다에게 위임한다. 맞죠? 네, 이게 법 제3조 1항. 자, 3번.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그래서 시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시구읍면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 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 제3조 2항. 제4번.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사무소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 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구역 내 등록사무를 감독을 합니다. 네, 이것도 법 제3조 3항의 이야기고요. 자, 5번.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에 관한 신고는 반드시 등록기준지에서 신고해야 한다. 옛날에 구호적법사에서 호적제사에서는 본적지가 있었어요. 네. 근데 2008년도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넘어오면서 도입한 기능적 개념인데 등록 기준지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본적지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수많은 개인 간의 일들을 모든 관공서가 통일할 수가 없어. 그 당시엔 전사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죠. 그래서 처리하는 주관 부서가 그러니까 본적지 소재지 사무소에서 하도록 이렇게 항상 정해놨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산화도 되고 이게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단위로 구성을 하는 데다가 등록 기준지가 가족별로 다른 경우도 많고 그래서 현재는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 기준지는 이제 기능적인 것 뿐이지 반드시 등록 기준지로 가야 된다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문제를 푸실 때 뭐 반드시 그건 꼭 뭐 저기 뭐 단정적 표현이죠. 단정적 표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이 있으면 상당히 사실 의심스러운 지문을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단정적 표현이 나오면 이게 정말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그거만 지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틀릴 확률이 높죠. 그래서 5번 보시면, 그러니까 5번에 등록 기준지만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요즘엔 신고지에서 처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5번 보시면 3조에 따른 등록사무는 해설 5번이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급 면장이 처리한다. 네, 이게 법 4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그리고 3번. 다음 중 가족관계 등록관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끼리 나열된 것은 26회 법무사 기출이고요. 좀 어려운 문제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법원이 시구운면장에게 위임을 해서 사무처리자가 시구운면장인데 새롭게 이제 도입된 게 재외국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인데 외국에 있을 제자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을 재외국민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외국인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네. 근데 요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국내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관할 시구운면이나 이런 데가 있겠죠. 그래서 현지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재외국민들은 외국에 계시잖아요. 외국에 계시니까 이분들이 우리나라 관공서랑 소통할 수 있는 건 뭐 공관, 재외공관, 영사관 이런 데죠. 네. 영사관, 아이고. 이런 분들도 가족관계 등록 관련된 뭐 출생, 사망 신고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단지 외국에 있다고 해서 지금 시구운면에 외국에 있는 분들이 자기 이제 생업이나 뭔가 이렇게 거기서 살고 있거나 뭐 이유가 있어서 거기서 영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근데 신고하기 어려우니까 공관, 영사관 쪽에서 신고를 하도록 해요. 그러면 물론 이제 전산정보 조직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현지에서 하고 이제 뭐 전산정보 처리 조직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전산정보 옮기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 그게 어려운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프리카 오지라든지 뭐 이런 데는 어려운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편으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재외국민이 여기서 신고해서 접수한 거 처리한 거를 영사관이나 이런 데서 심사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걸 어디로 보내냐면 대법원사나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에 한해서는 신고 들어온 내용을 처리하는 주체가 가족관계 등록관이라는 게 생겼어요. 가족관계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 가족관계 등록관이 이 재외국민에 관련된 그 가족관계에 관련된 신고 이런 것들을 심사한 내용을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을 하는 거죠. 국내에 있는 그 전산정보에다가. 그래서 이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관이라는 제도가 당연히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따끈따끈하죠. 그래서 이 재외국민이라는 부분이랑 가족관계 등록관 관련된 부분이 요즘 자주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막 어렵게 나오냐 이건 아니고 예규나 선례에 반영된 부분을 충분히 나오고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수업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가족관계 등록과 그러니까 실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막 시험 직전, 막 시험 며칠 전에 중요 예규나 선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무가 시험 스케줄에 맞춰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있어서 항상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수험생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종합법률정보 이런 데서 수시로 봐가지고 어떤 것들이 어떤 얘기가 새로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물론 제가 생각할 때 가등법은 그렇게까지 하시기에는 조금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그 예규나 선례가 나왔을 때 그걸 판독하거나 이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물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내가 가등법 한 만점 받아보겠다 이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제가 해드리는 정도만 충분히 이제 숙지를 하고 계시면 되고 다른 뭐 민사집행법, 그 부등법은 말씀드린 대로 예규 선례를 계속 이런 식으로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가족관계 등록관 비단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에 관련된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등기. 상속등기인데 상속인이 재외국민이야. 그럼 어떻게 뜰 겁니까 이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등기 실무에서도 아마 지금 많이 문제가 돼요. 뭐 아포스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영사관 공증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20년도인지 제가 이제 실무를 하고 있으니까 2020년도 6월인지 19년인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이게 등기 사무 처리에서도 굉장히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부분 서류가 막 중구난방이고 법무사들도 많이 헷갈려하고 어디 등기관님들도 이제 정리가 안 되니까 정리한 예규가 새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세금 신고 관련된 부분도 외국인들이 그 등기를 취득하고 뭐 부동산을 팔고 이러면 양도소득세라든지 뭐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부를 제대로 안 하거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서류는 뭘 준비해야 되고 협의서에 들어가는 인감은 뭐여야 되고 어떤 인증을 받으면 인정이 되고 뭐 공사 이런 것들이 한번 싹 정리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등기도 그렇고 이 재외국민 관련된 가등법 이슈도 그렇고 지금 재외국민 외국인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핫해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종전에 그냥 처리하던 것들이 이제 정비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3번의 가족관계 등록관은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 등록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자 직권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 네, 이거 할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그 해설을 한번 내려가 보시면 법 제4조의 2. 자, 뭐의 2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개정된 거겠죠? 재외국민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자 3번 보시면 거기에 재외국민 사망. 네, 4조 2의 사망.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 가족관계 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시음면장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 제5조 뭐 등 요런 쭉 나오죠. 내용이 보면 자 보시면 제18조 등록부에 정정 밑줄 더 있죠. 자 약간 약하긴 한데 밑줄 더 있는 것만 보세요. 자 그리고 또 4줄 내려오셔서 중간쯤에 43조 신고 불수리의 통지.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633페이지 보시면 차차쪽 끝에 제115조 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 지시 뭐 이런 것들 쭉 제가 이제 밑줄된 것만 봤는데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 준용한다는 게 결국은 시군면의 처리자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 등록관도 이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방금 등록부의 정정은 있었죠. 근데 그 옆에 있는 무연고자 등의 사망 통보 수리 요거는 없습니다. 네, 없고 이거는 국내에 있는 시구 운면장의 처리 권한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그런 그거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무연고자 등의 사망 통보는 사실 국내에서 이제 무연고자가 발견되면 이제 이거를 경찰서, 보통 경찰이 발견하겠죠. 그런 경우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발견된 곳에 지자체에다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재외국민에 관련된 거 해외면은 우리나라 경찰이 아니겠죠 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영사관에서 처리하고 뭐 이런 건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우리나라에서 무연고자가 발견되면 경찰관들이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동사무소나 시군면에다 통지를 해주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연고자 등의 사망 통보 수리는 재외공간에 있는 그러니까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관의 업무가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과태료 부과 징수. 자, 과태료가 나오면 물론 이번에 출제가 됐는데 과태료에 대한 이의 절차는 시군위원장이 하는 건 아니에요. 이의 절차는. 근데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군면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건 어떻게 보면 스킬이죠. 2번, 4번, 5번은 다 아니겠죠. 그러면 남은 건 정답은 3번인데 자, 직권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도 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신고 불수리의 통지 요것도 있었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가족관계 등록관에 처리할 수 있는 사무처리다. 네. 유형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딱 보면 이제 당황할 수 있는 문제인데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딱 정신을 차려보면 2, 4, 5가 바로 날아가고 과태료에 대한 거가 날아가고 무용고자 등의 사망통보 수리랑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국내에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처리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센스만 좀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많이 어려워하셨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뭐 제가 여담으로 저도 좀 그랬는데 어쨌든 객관식에서는 정답 지문 5개가 지문 5개 중에 정답 지문 하나를 걸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애들은 빨리 제끼고 좀 헷갈리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항상 보시면 절차법도 그렇지만 실제법도 그렇지만 법의 취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어떤 내용이겠거나 하는 거를 조금 좀 유기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파악을 해 보시면 대부분 그게 상식이 맞아요. 왜냐하면 법이란 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또 실용학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재 그 사회생활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정확하고 이제 절차대로 딱딱딱 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놓은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법대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페이지 634페이지 가족관계 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자, 1번 보시면 제1장 가족관계 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제작성. 자, 1번 가족관계 등록부를 제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5회 법무사 기출이고요. 가족관계 등록부의 작성과 작성과 폐쇄 이 부분에서는 키워드가 요거예요. 제작성. 그러니까 잘 만들어져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굳이 제작성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제작성의 방식은 종전 거 폐쇄합니다. 그러니까 폐쇄가 말 그대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로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만들어져 있는 거를 폐쇄해야 되는 게 가족관계 등록부를 폐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큰일이죠. 근데 굳이 왜 폐쇄를 하고 제작성을 해야 되냐? 요 사유 그리고 이기 범위. 그러면 종전에 있던 것 중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여기에 이기를 해야 되느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보시면, 먼저 이제 밑에 해설을 먼저 보실게요. 제작성의 사유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관계 등록 예규 제 442호입니다. 지금 41호가 개정돼서, 현행은 442호인데, 자, 보시면, 제작성을 하는 이유는, 자, 다음 페이지 635페이지 3번을 보시면 등록부 정정이 이루어진 가족관계 등록부로서 위 1호, 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족관계 등록부 중 관할 가정법원장, 지방법원장이 그 정정 사유 등이 기록되어 있는 해당 가족관계 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하게 부당. 자, 가족관계 등록부는 개인의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중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출생 사망부터 시작해서 국적 취득 상실, 그다음에 저희 가족 사항, 혼인에 관한 사항, 이혼에 관한 사항, 제가 입양한 사항, 친입양한 사항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내밀한 자기 중요한 그 친족 자기 개인의 사항인데 이게 어떤 사회 경험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증명서로서 기능하는 게 많이 있는데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은 사항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무원의 실수로 자기 등록부에 어떤 사항이 정정되거나 이런 이력이 남으면 당연히 오해를 받겠죠. 그러니까 정정 이력을 원래 남겨야 되는 게 맞는데 정정 이력을 남기는 게 당사자한테 그러니까 이해관계인한테 현저히 그러니까 완전 불합리한 거죠. 억울한 거죠. 그런 사정이 있을 때는 그걸 종전 거를 날려버리고 신규를 작성해라. 이게 취지입니다. 제작성은.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자 1번부터 볼게요. 문제 1번. 문제 1번 보기 1번. 갑을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잘못하여 병정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기록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 회복한 가족관계 등록부에 대한 제작성 신청이 있는 경우 자기가 이혼 신청한 것도 아닌데 저희가 이혼된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굉장히 불합리하겠죠. 억울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당연히 제작성을 해야 되는 사유입니다. 네, 그래서 1번 그런 맥락을 보시면 돼요. 자, 2번 보시면 감남이 을류와 혼인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신고된 것으로 잘못하여 다른 사람인 병녀와 혼인한 것으로 기록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 회복한 가족관계 등록부에 대한 제작성 신청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제 와이프가 예를 들면 김수정이다. 되게 흔한 이름인데 주민등록번호가 미묘하게 달라요. 동명이인이 있었던 거죠. 한 자리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착오로 등기관이 가족관계 등록관이 실수로 이분하고 혼인한 걸 해버린 거예요. 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B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랬다가 잘못했구나 이거 정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제 혼인관계 증명서에 나오면 굉장한 오유를 받겠죠. 배우자한테도 욕을 먹겠죠. 잘못하면 이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제작성을 받아줘야겠죠. 억울하죠. 자 3번 보시면 갑에 대한 사망신고를 잘못하여 다른 생존자인 을에 대하여 사망기록을 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 등록부에 대한 제작성 신청이 있는 경우 마찬가지죠. 김수정의 물에 돌아갔다고 했는데 주민등록번호 하나 다른 B라는 사람이 죽은 걸로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B의 입장에서는 다시 정정은 되겠지만 이 기록이 남겠죠. 정정사항이. 이럴 때는 종전권을 없애버리고 신규를 작성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3번까지는 당연히 그런 데고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좀 어려운데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 무효 판결에 의한 등록부 정정 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정된 후 혼인 무효 판결과 확정 증명원 만을 왜 만을 강조했을까요? 첨부하여 제작성 신청이 있는 경우 A와 B라는 사람이 혼인을 해서 그래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당사자 간에는 의사합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가장혼인 같은 거겠죠. 그래서 혼인 무효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가족관계 등록부랑 거기에 혼인사항란에 둘 다 서로 배우자로 해서 혼인한 걸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무효가 돼가지고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정정을 들어갔는데 자 A와 B가 뭔가 청약 당첨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장 혼인을 한 거라면 이 두 놈 다 어떻게 보면 이 혼인신고가 무효가 되는 데 있어서 과실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정을 들어가고 제작성도 두 사람이 억울할까요? 네, 억울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작성 사유가 안 돼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A라는 사람이 B 여자를 예를 들면 여자분이라고 하면 굉장히 짝사랑을 심하게 해서 강제로 혼인신고를 해버렸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공정증서 불실기재죄 이런 식으로 해서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겁니다. 형사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사 문제가 있어서 혼인 무효가 됐고 정정이 들어왔는데 B의 입장에서는 네, 억울하죠? 굉장히 억울하죠? 이해관계인인 당사자한테 자기가 어떤 이제 짝사랑하는 과도한 이런 그 문제 있는 남자 A 때문에 자기 가족관계등록부에 이 혼인사항이 남잖아요. 정정 이력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작성을 해줘요. 그래서 4번 보시면 혼인 무효 판결과 확정 증명만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양 당사자한테 불합리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작성 사유가 안 됩니다. 그런데 형사 판결문, 그러니까 혼인 무효 판결문뿐만 아니라 형사 판결문까지 들어오면 뭐 기소 명령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작성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이제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혼인 무효 판결과 확정 증명원만이 아니라 한쪽 당사자 혹은 제3자의 범죄 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까지 들어오면 그때 제작성을 해줍니다. 네. 자, 그래서 예규 제442호에 요거는 제2조의 내용이고요. 이 뒤 내용이 제가 지금 해설을 실지는 못했는데 예규 제3조, 그러니까 442호 제3조에 나옵니다. 3조에 보시면 혼인무효 판결과 확정증명만이 아니라 한쪽 당사자 혹은 제3자의 범죄 행위로 인한 것을 소명하는 서면, 예를 들면 형사 판결문, 약식기소 명령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때는 제작성을 해준다. 4번이 틀린 거고 5번 보시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는 그냥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635페이지 2번 다음에 열거한 가족관계 등록부 폐쇄 사유 중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만 정한 사유로 묶인 것. 자, 제25회 법무사 기출이고요. 자, 가족관계 등록법의 대원칙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등법의 대원칙은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부를 만드는 작성을 할 수 있으려면 대원칙이 국적 우리나라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생존에 있어야 됩니다. 네, 요게 대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 제11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적을 상실하거나 혹은 실종, 사망, 부재 이런 경우에는 등록부를 폐쇄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못 만들고요. 생존을 하지 않았으면 또 못 만들기 때문에 폐쇄해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거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테두리죠. 그래서 보시면 B, D 사망한 경우, 그 다음에 E 부재 선고를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법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좀 그런데 법에 규정돼서 세부적으로 또 이제 내려가는 게 규칙인데 가장 큰 테두리에서 원칙적인 걸 얘기하는 게 법이고요. 거기서 또 세부적으로 필요한 게 규칙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더 세부적인 게 얘기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시면 A 같은 경우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착오 또는 부적법에 작성된 경우 그리고 F 보시면 정정된 가족관계 등록부가 이해관계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제작성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사실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국적이나 생존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밖에 예규로서 규칙이나 이런 하부 법령으로서 이제 폐쇄를 해야 될 사유를 규정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서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시면 또 기출될지 모르겠지만 법에 관련된 거는 요거에 관련된 것만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규칙에 있다. 설마 규칙이나 예규로만 정해진 것 이런 식으로까지 내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 맞추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큰 틀 안에서 대원칙을 기억하시고 이 내용, 이 국적과 생존 관련된 거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규칙, 예규,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뭐 다 외워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솔직히 다 외우기 쉽지 않죠, 이 내용을.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636페이지 3번. 외국인 기록 대상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27회 법무사, 네, 올해 출제된 겁니다. 자, 1번 보시면 외국인인 배우자의 특정 등록사항은 국민인 상대방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혼인관계 증명서에 기록하되 외국인인 자녀의 특정 등록사항은 국민이 인지, 입양, 친양자 입양한 자녀인 경우에만 기록한다. 자, 보시면, 자, 외국인인 배우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 쉽게 생각하면, 우리 가족관계등록법의 작성의 대원칙은 국적, 그리고 생존해야 되는 건데, A가랑 B랑 마찬가지로 혼인을 했는데, A는 한국인, 국적이 한국인이고요. 그리고 B는 외국인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죠. 없는데 이분은 있죠.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라든지 이런데 B라는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이유로 혼인관계가 표시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분명히 배우자의 외국인인 배우자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혼인관계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외국인인 배우자의 특정 등록사항은 국민인 상대방 배우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기록한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록한다. 그래서 B가 나와요. 그러니까 B는 가족관계 증명서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고 A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배우자 B가 표시되고 거기에 옆에 외국인 이렇게 돼서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 경우에 외국인인 자녀의 특정 등록사항은 국민이 인지, 입양, 친입양한 자녀인 경우에만 기록한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고 인지하거나 그리고 입양하거나 친양자 입양한 자녀인 경우에만 기록한다는 거.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혼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옛날 호적부와 차이인데 옛날 호적부는 혼인이, 그러니까 가족을, 그러니까 호주 단위로 이제 편제를 하기 때문에 호주를 기점으로 가족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호적부 하나만 정리를 하면 돼요. 근데 가족관계등록법은 1인 1등록부 원칙이라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규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에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결혼했다 그러면 이 사람,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족관계 등록부가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록이 서로 A의 배우자 B, B의 배우자 A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 이 내용은 예규 314호의 이야기고요. 자, 2번 보시면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귀화 통보를 하는 경우 그 임명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귀화 통보서에 한글과 한자로 표기해야 되고, 네, 원지음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마이클이면 이거를 이렇게 표시하는 게 원지음입니다. 네, 한자로. 한글로. 근데 마이크를 외국인이셨죠? 네, 한자가 있나요? 없죠. 네, 그래서 그 상식적으로 봐도 한글과 한자로 표기한다가 틀린 거예요, 사실. 마이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되면 한자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이거를? 마자를 써가지고 하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인데 사실 이게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거의 처음 나온 건데,
네. 정답은 2번인데 조금 이제 알아만 두시면 좋겠다. 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귀하통보서에 표시한 원지음대로 한글과 한자는 아니죠. 로 기록해야 한다. 자, 그래서 자, 2번 해설을 보시면 예규 제292호의 이야기인데 밑줄 그어져 있죠. 귀하통보서에 한글로 표기해야 되고 두 번째 줄 중간에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귀하통보서에 한글로 표시한 원지음대로 기록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이거 되게 새로운 지문이었을 거고 좀 낯설으셔가지고 많이들 이제 어려워하셨는데 나머지 것들이 너무 명확해서 나머지 것들을 보셔서 풀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3번 보시면 가족관계 등록신고서에 기재된 국호와 지명이 해당 외국 원지음과 원지음의 한글 표기가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시구 운면의 장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기를 부전지에 적어 그 가족관계 등록신고서에 붙이고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춰 기록해야 됩니다. 이건 국내법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292호 이야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예규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요하게 다루지 않는 예규였는데 이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한국인 부가 외국인인 자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경우 종전성 계속 사용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없는 한 인지의 효력으로 외국인 자녀의 성은 한국인 부의 성본으로 변경이 됩니다. 네, 원칙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부의 성과본을 따르도록 대원칙이 돼 있고 협의가 있으면 이제 종전성을 따르거나 뭐 모의 성을 따르거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항상 원칙은 인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내 자녀라고 혼외자를 내 자녀라고 인정을 하면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 정씨를 써야 되겠죠. 근데 뭐 사회생활 동안 오랫동안 그 자녀가 외국인이었거나 그래서 뭐 다른 이름을 오랫동안 써왔고 다른 성을 오랫동안 써왔는데 이제 뭐 박씨를 오래 썼는데 제가 정씨라는 이유로 바꾸라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 그 이름은 그대로 가되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협의서를 들어가면 안 바뀌는데 협의서가 없으면 원칙대로 부의 성본을 변경된다. 요거는 인지 관련된 거니까 알아주시면 좋고요. 자, 5번 가족관계 등록 사건에서 외국 증서와 가족관계 등록부에 각 기재된 당사자의 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신고인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또는 외국 관공서가 발행한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고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서류만으로 동일임이 명백하거나 사소한 차거나 유류가 있는 것에 불과한 때에는 동일성을 증명한 서면 없이 신고서류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외국에 있는 증서랑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당사자의 성명이 불일치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자주 처리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등기에서 많이 문제가 돼요. 자, 예를 들면 한국인인 이혜정 씨라는 분이 가셔서 이제 등기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동산에. 등기명이 한국인으로 살다가 캐나다로 넘어가셔가지고 플람리가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실제 제가 했던 사건인데 그러면 물론 가명입니다. 가명인데 이 이름만 했던 사건인데 이 이름이라는 게 이제 등기명이 넘어갈 때 이 사람이 부동산을 양도해요. 양도했을 때 이 이혜정과 플람리가 동일이라는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기본 증명서상에는 이혜정으로만 돼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록에는 그냥 국적 상실만 돼 있겠죠? 근데 미국 현지에서는 현지 시민권 증서에는 플람리로 돼 있어요. 그러면 현지에 있는 공증변호사가 이 사람이 플람리가 맞다는 것도 확인을 해줘야 되고 혹은 영사관에서 과거 이혜정이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플람리라는 거를 과거 말소되기 전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가져가서 현지 영사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사관이죠. 가서 동일인을 증명해주는 그런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등기를 하려고 하면 이분이 캐나다에 있다는 가정하에
처분위임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처분위임, 주소증명, 서명공증, 동일인 보증. 이 네 가지가 나와야 돼요. 심지어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외국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가족관계 등록부나 이런 이 사람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미국은 그 유명한 아포스티크 협약국이에요, 우리나라. 그래서 미국 관공서가 인증을 해주면 우리나라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캐나다는 아포스티크 협약국이 아닙니다. 그런 그 무슨 얘기냐? 그 나라에서 공공세 문서가 우리나라에서 확인받지 못하면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나다에서 만든 이 공증 문서는 영상을 통해서 와야 되고, 이 처분위임은 외국 공증인이 아포스티크만 붙여주면 바로 우리나라에서 등기해서 쓸 수 있어요. 어렵죠. 근데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개명도 마찬가지지만 이 등기명인 이혜정 씨가 현재는 플람리인데 동일인인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연결되는 게 없잖아요. 그 연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이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 이제 조금 이제 나중에 가서 보시면 이게 한 번에 딱 이해가 딱 되는데, 뭐 좀 어렵죠. 그래도. 근데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637페이지부터 계속 하겠습니다.